안녕하세요. 교니에서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안녕하세요 교황입니다 라는 책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책 읽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네, 교황 프란체스코에 대한 다양한 에피소드가 이 책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매우 흥미로운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선 교황 프란체스코 이분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자면 1936년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는 화학을 전공을 했는데 공부하던 중에 강한 부름에 종교적 소명을 깨닫고 1958년에 예수회에 입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1969년에 사제로 서품을 받으시죠. 그 이후로 쭉 활동을 해오시다가 2013년도에 교황으로 선출이 되시는데 되게 이 대목이 중요한 포인트가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로는 교황 프란체스코 이분이 교황으로 선출되기 이전에 직전에 계신 분이 누구였냐면 바로 베네딕토 16세였죠. 왜 중요한 포인트를 꼽았냐면 원래 교황이라는 직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할 수 있는데 베네딕토 16세 이분은 건강상의 이유로 스스로 교황직을 내려놓는 그런 상황인 거죠. 6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후로 처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는 로마 교황청에서 교황을 선출하기 위해서 각 나라에 있는 추기경들이 소집이 되고 그 추기경들이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 교황을 선출하게 되는데요. 그 비공개 회의, 비밀 회의를 우리는 콘클라베라고 이름을 부르죠. 그 콘클라베를 무려 5차례나 하고 나서야 교황이 선출이 되었다는 거죠. 경쟁이 치열했다기보다는 적임자를 골라내는 그 절차가 매우 까다로웠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제가 알고 있는 짧은 지식으로는 콘클라베를 하는 과정이 회의도 해야 되고 후보자들을 놓고 다 골방에서 기도하게 하고 그 이후에 교황을 선출하게 되는데 투표한 결과가 교황이 선출이 되지 않게 되면 검은색 연기를 또 교황이 선출이 되면 흰색 연기를 광장에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절차를 가져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5번이나 한 이후에 선출이 되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의미가 있는 부분은 뭐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프란체스코 교황은 아르헨티나 태생이에요. 즉 비유럽권 태생인 거죠. 유럽에서 탄생하지 않고 비유럽권에서 태어난 사람이 교황으로 선출된 것은 1282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 그 일이 있었으니까 128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또 비유럽권 출생자 중에 교황으로 선출이 되신 분이 있다는 건데 그때는 어느 나라였을까요? 지금의 중동 시리아라는 아주 작은 나라에서 탄생하신 분이
교황으로 선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1282년이 흐른 후에 지난 2013년도에 아르헨티나 태생이 프란체스코 교황이 선출이 된 것이죠.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볼 때 교황이라는 자리가 되게 중요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배경을 떠나서라도 세계적으로 정말 영향력 있게 파워를 끼칠 수 있는 그런 권위의 자리인데, 과연 어떤 분이 선출이 됐길래 그러한 히스토리가 다 있을까 되게 궁금했었어요. 근데 이 책을 읽고 나니까 정말 선출될 수밖에 없는 분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죠. 이 책 안에는 50개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은 에피소드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이제 선별을 한 거겠죠. 제일 인상 깊었던 부분은 뭐였냐면, 저도 2013년도에 베드로 성당 발코니에서 교황이 선출된 이후에 프란체스코 교황이 대중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첫 장면을 저도 기억을 하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교황이 선출이 되면 베드로 성당 2층 발코니에서 모습을 드러낼 때 이 어깨를 두르는 망토를, 빨간색 망토를 보통 한다고 합니다. 교황의 권위를 나타내는 색깔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프란체스코 교황님은 평소에 입던 하얀색 예복을 입으시고, 망토 역시 평소에 본인이 하고 있었던 흰색을 두르고 나오셨던 걸 기억을 해요. 이 책에서도 그 모습이 묘사가 되고 있는데, 처음에 회중들에게 등장할 때부터 권위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에서 추기경으로 있을 때에도, 그 다음 에피소드가 이제 그 부분인데,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휴가를 가지 않으셨다고 해요. 그 이유를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뭐라고 답을 하셨냐면, 그때 당시에 아르헨티나 전 국민들의 평균 노동시간이 하루에 16시간을 일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16시간 일해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가 흔히들 9 to 6라고 하는데 점심시간 1시간 빼고 나면 8시간을 일하는 거죠. 그거의 2배를 일하는 게 평균 노동시간이고, 더군다나 주 5일이 아닌 주 7일을 일한다고 합니다. 그러한 절대 다수의 아르헨티나의 가난한 국민들을 위해서, 위한다기보다 그들과 함께 힘든 그 시절, 그 생활들을 느끼고자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뭐냐면, 어느 성당에서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귀가하는 길이었겠죠. 어떠한 다른 지역을 이제 방문하시려고 하는데 사람들에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그 지역을 가려면 몇 번 버스를 타야 됩니까? 근데 사람들은 깜짝 놀랐죠. 귀한 말씀 전해주시는 신부님이 다른 지역을 이동하시는데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성도들이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끝내 교황님은, 그때 당시 신부님이셨겠죠.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는 노선버스를 타고 가셨다고 해요. 근데 그 모습을 본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오실 때 그 모습처럼 가실 때도 그 모습으로 가시는 거라. 되게 의미가 있는 일화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2013년도에 교황으로 선출이 된 이후에 아르헨티나를 방문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스럽겠어요. 자기네 나라 추기경이 전 세계를 대표하는 교황으로 선출이 됐는데 너무나 기쁜 나머지 모인 사람들이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름을 연호했을 거잖아요. 그때 교황께서 그러셨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어디 있습니까? 저의 이름을 부르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라고 아주 짧은 메시지를 주시고 다른 자리로 이동했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생뚱맞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저는 그 짧은 에피소드에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 어느 종교나 할 거 없이 종교 지도자들이 세상에 본이 되지 못하는 행동들이 많잖아요. 얼마 전에 법륜스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데 반면 더 행복해지려고 노력을 한다. 서로 맞지 않는 삶의 모습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느 종교건 종교 지도자들이 그 위치에 올라서면 더 많은 걸 가지려고 애쓰는 그런 걸 볼 때 교황 프란치스코의 그 메시지나 가난한 자를 위한 섬김의 모습 이런 것들은 되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중에 이런 인터뷰가 있었어요. 없는 자들에게 적선을 많이 하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교황께서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거지들에게도 적선을 많이 하십니까? 네, 뭐 하는 편이죠. 그들의 손을 직접 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생각해 봤더니 그 사람의 손을 직접 만져서 그 사람 손에 돈을 쥐어준 적은 없는 것 같다는 거죠. 연이어서 또 교황이 그렇게 물어보셨다고 해요. 교황께서 그러면 그 거지의 얼굴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었던 거죠. 손을 맞잡아 본 적도 없고 얼굴을 본 적도 없고 그저 바닥에 놓여진 모자나 그릇에 동전을 던지듯이 적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돌이켜보게 하시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적선을 하는 것, 도움을 주는 것이 옳은 것인가, 좋은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에피소드였어요. 이 이외에도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많은데, 이런 것도 있었어요. 어떤 성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정말 작은 꼬마 여자아이가 교황님 너무 좋아요 하면서 무대 위로 올라가서 단상 위로 올라가서 교황님을 와락 안았다는 거죠. 그때 사람들을 말리시고 할아버지 미소로 그 소녀를 따뜻하게 보듬어 주시고 계속 설교를 이어나가신 그 에피소드는 정말 인간미가 있고 인자한 모습이 아닐 수 없었어요. 일반적으로 권위를 내세워서 아이들이 못 오게 한다거나 사람들이 못 오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매우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신 게 인상이 깊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여러분들도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교황 프란치스코의 그 인간미 넘치는 모습, 또 사역자로서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을 한번 엿보는 것도 되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 책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영어 공부 성격대로 해라 라는 책이죠. 제목이 되게 인상적이잖아요. 영어 공부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성격대로 해라. 저는 이 제목이 너무 재밌어서 바로 구매를 해서 읽어봤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이론이 있어요. MBTI라는
성격 유형 검사를 아마 아실 거예요. 사람의 많은 모습들 중에, 다양한 모습들 중에 대표적인 16개의 모습들을 성격 유형으로 꼽아서 분류한 게 이제 MBTI인데, 그거의 기준에서 각각 성격 유형별로 영어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흥미롭지 않나요? 다음 시간에는 각 성격 유형별로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운 여름 건강하게 나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입추라고 하는데요. 상관없이 계속 더운 날씨가 또 장마가 올 거라고 합니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충분히 수면하셔서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균희의 서재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